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2018년 10월 3일 부동산에 대한 아주 특별한 이야기, 부동산 별별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방송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자, 저희가 추석 전에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크게 됐습니다. 그리고 추석 바로 직전에는 부동산 공급 대책이 추가로 발표가 됐었는데 골자를 나가지고 있는 9.13 대책 때문에 시장의 변화가 지금 추석 이후에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서 오늘은 9.13 대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일단 9.13 대책에 관련된 것들은 각각 대책이 나오자마자 기본적인 얘기들이 됐어요. 이 이후에 어떠한 변화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에서 골자로 나타내는 게, 일단 첫 번째가 종합부동산세 인상, 두 번째가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가 임대사업자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네 번째가 시장을 관리하는 부분들, 이렇게 크게 골자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다른 것들은 사실상 선제적 대응을 한다거나 뭐 역동적으로 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또 이번 대책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 이제 대출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잘 소화시킬 수 있을지 오늘 도움 주실 분 나오셨는데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희범입니다. 제가 그 손에 잡히는 부동산 대출이라는 책을 낸 이후에 좀 시청자분들이 많이 사봐주셔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9.13 조치가 이후에 바뀌어진 내용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나온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시청자님의 눈높이에 맞게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은 그 고가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네네. 네. 일단은 고가주택 9억 원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진짜 어려운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어려운데 이 공시가격 9억 원 초과하면은 강남 같은 경우에 똘똘한 집안채, 네. 그거기 때문에 그거를 막는 것 때문에 이 공시가격 9억 원 초과가 이번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9억 원 초과되는 것도 뭐 못 사느냐 그런 건 아니고, 돈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대출 안 받고. 단 대출을 받으려면은 이런 사람만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쪼개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무주택 세대예요. 그 무주택자가 아니라 그 세대에서 집이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들은 실거주 목적으로만 이게 받을 수가 있는데, 규제 지역에서는 대출을 못 받는데 무주택자는 다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1주택 세대자, 이 주택이 한 채가 있는 사람이 규제 지역이라 그러면 이제 투기 지역하고 투기 과열 지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을 규제 지역이라고 말하는데요. 한 주택을 갖고 있는 세대인 경우에는 내가 더 좋은 집을 갖고 싶은 욕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분들은 주거를 이전한다든지 뭐 결혼을 한다든지 동거 공양 부모님을 같이 모셔가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 옛날에 한 주택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2년 이내에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 즉 고가 주택이죠. 요거를 구입한 후 1개월 이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9억 초과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요번에 또 여러분들 궁금하시는 다주택자들, 2주택 이상 세대주는 아무리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대출을 규제 지역 내에서는 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 받지 못한 내용만 설명드리면 안 되고, 그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방법은 이제 규제 지역만 하는 거니까 규제 지역 외, 규제 지역의 외라는 거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외 수도권이라든지 기타 지역 내에서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는 LTV 70% 정도, 1주택 이상 세대는 LTV 60%. 원래는 1주택 이상 세대도 LTV 70% 정도까지 갔는데, 이번에는 그 높은 가격에 있는 주택을 구입할 때는 규제비를 10% 강화해가지고 60%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다들 나오는 얘기가 9.13 대책 나온 이후에 이제 투자 모임들에서 나온 얘기가 시흥, 안양, 평촌, 인천으로 가라. 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얘기 근데 이거 이거. 좀 그렇다. 왜?
아니 뭐 그래서 집을 하나 더 살라고 비규제 지역 말 그대로 좀 조정 대상 지역도 아닌 지역에 네. 고가 주택 9억 이상짜리를 사서 대출 받아서 사러 간다는 거는 조금 언밸런스한. 종부세도 주택이 많은 게 다 팔고 음. 강남에 대출 받지 말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의 똘똘한 전자는 거의 좀 어. 별로 없고 네. 후자 쪽으로 네. 처분 조건 아까 1주택 세대자라고 하면 네. 처분 조건으로 해서 움직이고 2주택 세대라면 아예 안 된다고 하니까 하나 팔고 또 하나 갈아타는 시점에 받아서 갈 수 그렇죠. 있다 이건데 그렇죠. 지금 2주택 이상이면 팔 때 중과세율 20% 추가 붙잖아요. 붙죠. 예, 그러니까 네. 그거 할 때 또 엄청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를 갈아타기 위해서 국가를 위해 애국해야 되는 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사람들이 똘똘한 채를 가져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일단 다주택 보유를 함에 있어서 가격이 많이 안 오른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중과한다 하더라도 큰 혜택이 별로 없는 안 오른 거니까. 애들은 안 오른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제가 어제 무슨 자료를 봤더니 네. 아직 전고점 회복 못한 아파트도 좀 있어. 아 그래요? 아 거기군요. 가야 될 때가. 몰라. 아무튼 한 네. 비율로 적지 않은 비율이 아직 전고점 회복을 못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일단 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그 결국은 규제 지역에서는 못 사니까 네. 그 조정 대상 지역 이외에 기타 지역 같은 데 구입을 하든지 네. 아니면 현재 있는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라. 처분하는 게 뭐 양도세 중과 부분이 걸려서 팔기는 좀 어렵겠지만 꼭 사고 싶으면 처분해서 똘똘한 한 채를 갈아타는 방법은 그냥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투기 지역 이외에 투기 과열지구 뭐 조정 지역 뭐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MI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보통 우리가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이런 데는 이제 LTV가 40%로 몫이 박혀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15군데가 지금 투기 지역인가요? 그렇죠. 그 이외의 부분은 투기 과열지구인데 사실 투기 과열지구의 아파트 부분은 LTV 60%까지 가능한 대출이 있어서 하나의 꿀팁인데 이건 한번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 MI 대출이라는 거는 그 대출 고객이 서울 보증보험이라는 데가 있어요. 보증회사가. 그거는 MI 보험에 가입을 해가지고 정부가 이제 규제하잖아요. 투기적 투기가 중에 LTV 40%잖아요. 그 한도보다도 20% 정도 더 많이, 그러니까 더 많이면 60% 정도 되겠죠.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인데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 같이 투기 지역의 아파트는 안 되고 투기 과열지구를 투기 지역을 제외한 투기 과열지구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LTV 대출 한도보다 20% 더 해준다. 그러면 그게 어떤 거냐면 대출 한도는 최대한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LTV는 최대 80%까지. 아까 뭐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70%만 해주잖아요. 그럼 플러스 20% 하면 90%인데 최대한 80%까지 해준다. 근데 그 대신 또 DTI는 맞춰야 돼요. 그 지역별, 개인별보다 차등하는데 최대한 45%까지. DTI 45면 되게 빡센 거 아니에요? 빡세죠. 예, 이게 LTV는 느슨하게 그런데 DTI 45면 이것 때문에 안 나온 사람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DTI가 45면 되게 비해서는 높지 않나요 지금? 아니에요. 아니 이게 똑같아요. 전부 저 전분 규정이랑 똑같은데 네. 단지 한도만 대출 한도만 20%더 해준다는 의미고 뭐 소득은 있어야 된다는 건 맞는 얘기고. 이거는 결국 체크해봐 가서 넣어봐야겠다. 그래야지. 그거 나중에 내가 네. 그 중요한 꿀팁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개인적으로 조회해가지고 내 DTI, DSR이 다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 그거 그래요? 나중에 알 수 있어요 미리. 끝까지 여기서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않고 끝까지 보면 나와. 들으시면은 그 네. 중요한 꿀팁 채널 하나 고정. 그건 기대된다. 그거. 채널 네. 고정하세요. 이건데. 요 MI 대출은 지금 저도 많이 이렇게 취급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무주택자하고 또는 이제 1가구 1주택자만 되고요. 근데 이제 재직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이 1년이 넘어야 돼요. 그냥 뭐 소득이 없는 사람은 안 되고 증빙소득만 가능하고요. 또 아파트 전용 면적이 120평방미터 이하에 되고 남한테 임대를 못 주고 본인이 거주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뭐 또 별도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이게 성실히 사례들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인 사례들이 다 다르니까 아무래도 내가 이게 뭐 해당이 되는지를 알려면 이건 뭐 근데 자기 제일 상황에 중요한 거 맞춰서 있어. 봐야 되겠네. 궁금한 거.
뭐야? 이게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한다 그랬잖아요. 보증료가 얼마나 들어요? 그거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네, 몰래. 크지는 보통 않은 가액에 것 대해서 0. 몇 퍼센트 이런 같아요. 식으로 붙어. 0.1, 0.2 이내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이 네. 서울보증보험이 우리 전세보증보험 할 때도 0.2, 0.25 네.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비슷한 수준의 보증료를 받나 보네요. 근데 이거는 뭐 은행에서 내는 건지 뭐는 그 서울보증은 사실은 네. 전세자금 대출은 은행에서 부담을 하거든요. 그 대신 대출 금리가 금리가 높아지는구나. 높죠. 그러니까 어차피 예, 고객이 그렇지. 부담한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보증보험료는 은행이랑 서울보증보험이랑 알아서 자기들끼리 정산하는데 금리가 일반 담보대출보다는 당연히 더 높아지겠네요. 맞습니다. 오케이. 체크.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은 아니거든. 그게 전세자금 대출이 아니라 전세보증보험은 네. 그 가입하는 사람들이 내야 되거든요. 그 예, 그러니까 이건 도시보증이나 뭐, 은행에서 내니까. 주택금융공사는, 예.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는 그 고가주택 같은 경우 임대사업자 내면 되지 않을까 좀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임대사업자를 하더라도 투기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고가주택을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서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번에 바뀌었죠. 네. 우리 별별 수다 때 했던 거 지금 다 막혔어요. 그죠? 된다고 했던 거.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투자할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대출 받아 투자할 수 있다.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 임대사업자를 재개발 구역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재개발 투자할 때 대출이 안 나와. 그러니까 그 주임사를 내서 매수할 때 어차피 재개발 오래 걸린다. 주임사를 내서 대출 한도를 최대한 끌어올려가지고 받는 식으로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막힌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요새 또 문제예요. 이주비 지금 40% 나가잖아요. 이 집 얘기까지 하면 너무 얘기 길어져. 일단 여기 끊고 가요. 끊고. 그래요? 예, 말씀하시는 거 끊었으니까. 근데 그 대신 이제 고가주택을 정말 사고 싶다 이런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투기 지역하고 투기 과열 지구만이니까 아까 얘기한 거는 고가주택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개인이 사는 경우에는 규제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조정 지역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임대사업자인 경우는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이외에는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여기 많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에서는 고가주택을 신규로 구입해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서 주택임대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종전같이 LTV 40%에 막히는 게 아니라 60에서 80%까지 가능하니까 혹시 또 풍선 효과로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걸 좀 활용하시면은 또 될 것 같습니다. 조정 대상 알겠어. 지역은 되겠다. 그러니까 된다? 지금 이게 임대사업자를 내서 대출받는 게 막혔다라고 했는데 다 막힌 게 아니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까지 막혔고 조정대상 지역은 안 막았다. 그러면 예를 들어 재개발이라고 하면 광명은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됐으니까 그렇지. 막혔어. 막혔고. 주임사 내서 가는 게 안 돼. 근데 고양 능곡이나 아니면 구성남 같은 경우는 조정대상 지역이지만 투기과열지구는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주임사 등록을 해서 LTV 60에서 80 사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정확한. 깔끔하다. 그래서 이게 정부가 이게 고가 주택을 하는 이유는 이제 물론 대출 받지 않고 이제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 내 아파트 구입하는 것까지 막는 건 아니고요. 그 가격을 좀 안정시키려고 요거는 뭐 전세자금 대출하고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과하게 대출 진행된다 편법으로 이래가지고 요거를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규제를 낸 거고 실수요자인 경우는 별 영향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굳이 이제 고가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면은 규제 지역 위에 지역을 고가 주택을 구입하든지 아니면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이외에 고가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대출을 받아라라는 게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투기 지역하고 투기 과열 지구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영향이 없다. 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얘기가 쭉 있었는데 그 제가 궁금했던 게 하나 있어요. 일단 그 자료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의 역세권에 있는 주택을 신규 구입하는 게 좋은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그거는 일단은 임대사업자 나왔으니까 네. 임대사업자 대출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네네. 그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를 좀
보완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옛날에는 종전에는 임대사업자 대출이 60에서 80%까지 은행별로 이렇게 좀 차등을 두고 했었는데 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데 이제 사업자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가계로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임대사업자, 쉽게 얘기하면은 임대사업자가 있는데 가계대출을 받았든 임대사업자 대출을 받았든 저기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군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는 40%를 적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신규로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운전자금 같은 거 모두 해당이 되고요. 그 대신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내가 다른 데 대출이 하나 있는 경우에는 네네. 투기 지역 내에요. 네. 아까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였는데 네. 투기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목적으로 네. 신규 임대사업자 대출은 안 된다 이거예요. LTV 40%도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대신 이제 뭐 신규 구입을 안 하고 뭐 개보수를 한다든지 뭐 임차 보증금을 빼준다든지 어떤 별도의 운전자금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이런 경우에는 40%를 적용을 해주고 아까 얘기한 그 투기지역 아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신규 임대사업자 대출 40% 해주겠다 이거예요. 뭐 이미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뭐 투기지역 이외의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 종전 60에서 80% 적용이 되고요. 이 고가주택 아까 공시가격 9억 초과인 경우에 임대사업자들도 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고가주택 신규 구입을 임대사업자 대출 안 해줘요. 네네. 그러니까 그 이외 지역 네. 같은 데는 9억 원을 초과하든 아니든 그 대출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럼 근데 일단 이 내용 일반 지금 보니까 네.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네. 이게 기존의 소유자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기존의 네.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기존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임대사업자의 그렇죠. 경우를 얘기하신 네. 건데 이런 말 그대로 자금 유용할 수 있잖아. 내가 이제까지 대출 안 받았는데 투기 지역 안에 물건 하나 더 사고 싶은데 저거 살 때 돈이 안 나와.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임대사업자 물건으로 대출을 뽑아서 저걸 살까라고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 임대 건물이 이게 낡아서 보수하기 노후했어. 목적으로 빌려주세요. 목적 금융 뭐 쓸 때다가 주택 개보수 목적 이렇게 해가지고 쓰면 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뭐 목적만 쓰면 안 되는 그걸 증빙을 해야 돼요. 증빙도 해야 돼요? 그럼요. 그렇게 그럼 그 서류를 은행에서 받아요? 그럼요. 그 맞아 견적서도 바꿔다 가지고 실제로 그걸 그렇게 다 해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용도가 안 되는데 사실 이것도 맹점이 좀 하나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뭐 1억 원 이하 있죠. 네. 뭐 소액이라고 뭐 1억 원 소액은 아닌데 큰 금액인데 1억 원 초과 같은 경우는 이 자금 용도도 좀 느슨하게 하거나 네.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1억 이하 경우에는 1억 초과 같은 경우는 LTV 40%라면 금액 큰 거 같은 경우는 몇 억씩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근데 1억 원 미만은 그냥 대충 봐주고 건성건성하고 네, 1억 넘는 거는 철저하게 증빙 갖고 와야지 나간다. 그렇게 하는구나. 네. 저는 사실 그게 걱정이에요. 걱정이라기보다는 의문이었거든. 네. 사서 이게 사실 불법 증여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데 뭐 예를 들어 다른 사람 명의로 집을 산다든가 그러면 내 이름으로는 안 사고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산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또 못 잡지 않나 했는데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증빙을 한다고 하면 잡아낼 수 있겠네요. 다른 사람 명의로 못 사요. 투기 지역 투기 가지고 안에 주택 취득 자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구나. 안 돼. 그래 탈법을 하면 안 돼. 근데 이게 빌려가지고 전세 아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양도세 100% 얘기 안 나왔어요 지금. 그거 네. 이제 요번 장에 나오죠. 네. 그래서 요거를 만약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이제 대출 한도도 줄고 대출받기 어렵잖아요. 근데 요거를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같이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아까 운전자금 을 활용해 가지고 LTV 40%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임대사업자만 아니고 이제 기타 뭐 다른 사업자가 있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그 집을 담보로 해서 사업자 대출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를 막는 거지 일반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투기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군의 주택을 신고로 구입하려는 임대사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40%까지 신규 구입이 가능하고 네.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임대사업자 아까는
투기 지역에서는 안 되고 투기 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는 가능하니까 네, 그렇죠. 그거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꼭 굳이 주택만 고집하지 마시고 뭐 좋은 상가나 오피스텔 뭐 이런 비주택 같은 거를 뭐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피스텔은 또 안 보네요. 네, 오피스텔은 뭐 주택이 아니니까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네, 비주택으로 봅니다. 비주택으로. 은행에서 서류 들어갈 때도 네, 공부상에 있는 서류로 들어가나요? 그렇죠. 예, 은행은 그 오피스텔은 아무리 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준주택으로 봐주는 부분이 있는 거지 공부상으로는 업무용으로 찍히잖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업무용으로 찍히고 또 이게 전세자금 대출은 네. 이게 돼요. 그렇지. 어. 예, 왜냐면 준주택으로 자기가 봐서. 그렇지. 그 전입세대 전입 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하면은 주택으로 봐서 전세자금 대출은 되는데 주택가들 여기 같이 비주택 같은 경우는 이 주택수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준주택이.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이제 세밀하게 좀 봐야 되고요. 아 오피스텔 투자해야 되겠네 이거. 오피스텔 같은 건 사실은 좋은데 역세권 같은 경우 네. 뭐 구입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홍보 포인트로 해가지고 또 열심히 분양하는 사람들이 또 막 하면 또 여기 또 규제 가겠지. 그럼요, 또 나오겠죠. 규제, 네, 네. 규제 가겠지. 그럼요. 네. 이게 아까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같이 이게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네. 뭐 아까 고양 뭐 남양주 뭐 이런 데 같이 사실은 임대사업자가 꼭 투기적 투기 가해지구에서만 할 건 아니거든요. 네네. 이 지금 주택 임대사업자가 지금 저도 이걸 몰랐었는데 아 내가 정말 주택 임대사업자 냈었으면 미리 냈었으면 이런 혜택이 있었거나 어마어마한 혜택이에요. 근데 몇 달 안 남았잖아요. 12월 31일이면. 근데 이런 오피스텔은 뭐 아까 뭐다 되지만 주택 같은 경우 역세권의 뭐 조정 대상 지역 같은 데는 어차피 구입할 수 있다 그때 임대사업자가 하는데 100%까지 양도세도 면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요거를 예를 들면 고향의 아파트를 내가 샀다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 가지고 샀다. 네, 네. 그러면 10월 30일까지 구입을 했다. 그러면은 요새는 8년간 의무 기간이고 10년까지 가져가면은 저뭐 종특세가 아니라 장기 보유 공제. 가 70%까지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상관없이 양도세가 100% 면제가 돼요. 근데 뭐 이제 저거는 내죠. 그뭐 농특세. 농특세 20%는 내니까 그러니까 고향이라서? 예? 고향이라서? 아니 고양이나 남양주 같은 조정 아, 대상 지역. 그러니까 지금 임대사업자 조정 대상 지역의 역세권에 안 이 들으면 내용 갔다 좀 왔더니 이해 가시나요? 사실 이 조정 대상 지역만 이게 지금 제가 임대사업자 공부를 충분히 안 해서 그런데 근데 양도세 100% 감면이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이런 데도 다 적용이 되는 건지 2012년 2008년 12월 30일 그거 다 돼요. 예. 그럼 뭐꼭 다 되는데 조정 대상 대출을 못 받으니까. 대출을 못 받아서 못 사니까 네. 돈이 있는 자기 돈 사람은 있는 사람님은 10월 30일까지 사가지고 양도세 저 주택 있는 사람 내고 아니면 주택 있는 사람 낸 사람은 추가로 저기 뭐 얘기해가지고 그거를 신고를 표준계약서 쓰고 3개월 이내 신고만 하면 이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있다는 얘기네요. 이제 10월이니까. 두 달이니까 지금 빨리 뭐 돈 있는 분들은 양도세 면제 받으려면 어차피 주택 있는 사업자를 가져가신다면 이게 굉장히 좋은 혜택이죠. 네, 고민하고 있는 게 하나 있었는데 100% 감면 이게 10년 갖고 있으면 그렇죠. 10년이죠 8년이 아니라 8년은 이제 구청에서 네. 그 주택임대 사업자의 거주 기간, 네. 임대 기간을 임대 기간을 하는 거고. 세제 혜택과 그거는 별개거든요. 나는 이걸 해봐야겠다. 이걸 해야겠다. 오늘 팁 많이 드리네요, 그렇죠? 아 예, 저는 이걸 해야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신규로 구입할 때 담보대출이 안 나온다는 얘기들 쭉 있었는데 예외로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죠. 네, 있죠. 네, 실수요자인 경우, 네. 대표적으로 뭐 이사를 한다거나 뭐 또는 뭐 합가를 한다거나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조건들이 다 다르다면서요? 네. 네, 그래서 아까 그 다주택자하고 임대사업자는 이제 뭐 이렇게 기준을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내용이 좀 약간 좀 이렇게 짧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은 내가 대출을 받고자 하면 내가 1세대인지 네, 무주택자인지 임대사업자인지 아, 맞죠. 이주택자인지 이 사람들이 나는 어떤 혜택을 보고 어떤 것이 규제가 되고 이런 것이
그렇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저기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1주택 보유 세대인데 나는 어떻게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해서 그렇죠. 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료를. 이 아까 다주택자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고가주택하고 임대사업자 대출을 말씀을 드렸고 네네. 1주택 세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1주택 보유 세대, 그러니까 집에 한 채가 있는 사람이 규제 지역 내에서 네. 주택을 신규 구입하는 건 안 돼요. 원칙적으로 안 돼요. 근데 요번에 풀어준 게 그러면 나는 그러면 넓은 집부터 못 가냐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거주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은 결혼을 해서 넓은 집을 사겠다든지 아니면 부모님 학가해가지고 넓은 아파트 사겠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실수저이지 않은 이런 필수요죠. 경우에는 불가피하다고 사유가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1주택을 2년 이내에 팔고 그리고 새로운 주택에 전입을 해요. 네. 이런 조건으로 허용을 했고 또한 이제 뭐 이거는 2주택을 처분하는 거고 처분 안 하고 보유하면서 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도 만들어줬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제 부모와 이제 같이 있는 이제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녀 무주택자예요. 그쵸. 근데 얘가 학교를 나는 강동구에 있고, 네. 근데 학교가 이상하게 저기 뭐 투기 과열지구든지 뭐 이렇게 좀 먼데 네. 학교가 갈 수 있잖아요. 공부 네. 굉장히 네. 잘해가지고. 네. 그러면 거기에 너무 머니까 집을 하나 사고 얘가 가게끔 해주면 이때는 딸은 그쪽에 가서 학교에 근방에 있을 거고 그렇죠. 나는 여기에서 거주하잖아요. 그러면 네. 이거를 팔면은 네. 안 되잖아요. 내가 그렇죠, 딸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보유를 인정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아 그게 별거 봉양이 그거예요 그러면. 별거봉양은 또 어떤 거냐면 아또 다른 거예요 또. 네, 요거는 이제 자녀가 분가하는 얘기고 네. 별거봉양은 내가 이제 맞벌이 부부인데 애를 키워야 되잖아요. 네네. 키워야 되는데 부모님이 일로 와서 하는데 나 며느리하고 이제 아들하고 같이 사는 거 좀 싫어. 네. 그러니까 나 그 옆에 집 하나 사주면 네. 내가 거기서 네 딸 이렇게 교육시켜줄게. 네. 그건 별거봉양하는 거죠. 같이 살지 따로 않고. 살면서. 네. 그런 경우에는 같이 안 사는 거니까 주택을 보유하고 팔지 말고 2년 내에 파는 조건이 없이 보유하면서도 저기 대출은 해주겠다. 근데 이제 요때는 구입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전입하는 조건이 붙어요. 전입만 하면 되고 처분 안 해도 되고. 그렇죠. 그렇죠. 두 가지죠. 그러니까 아까 이사나 결혼 동거봉양 이런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반드시 2년 내에 처분해야 되고 아까 제 자녀가 분가한다든지 아니면 별거봉양하는 이런 경우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지역 되게 내 어려워. 난 별거봉양 아까 분가 이 내용이 나 전 이해가 쏙쏙 아, 되는데 그래요? 지금. 분가를 자녀가 분가를 아직 안 해보셔가지고 아니 부모님은 잘 못 모시나 보죠. 불효자입니다.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규제 지역 내라도 공시 가격이 9억 원 초과되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지금 정부에서는 9억 원 초과에 굉장히 예민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 그 겨주 변경이들 결혼 동거봉양 할 때는만은 대출을 해줘요. 네.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고 구입 주택을 1개월 이내에 전입하는 조건으로 하는데 네. 9억 원이 넘는데 별거봉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녀를 분가시키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고가 주택을 사기 위해서 뭐 별거봉양 이렇게 저렇게 편법으로 나 부모 보고 이렇게 이런 거를 막기 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제 지역 외 같은 경우는 뭐 할 수가 있어요. 1주택 보유 세대는 규제 지역 이외에서는 네. 뭐 공시구가 9억 원이 넘든 네. 안 넘든 간에 LTV 현재 규제 비율 10%로 강화한 그 부분으로 주택 구입이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가 이 대출 규제가 계속 네. 강화됐잖아요. 그렇죠. 10년 전에도 강화가 됐었잖아. 그렇죠. 대출 고시라고 봐야 되고 대출 대출 고시고 난이도 역대급. 대출 고시 난이도 차가 높은 수준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잠깐 일단 마무리 지으시고 자 이번엔 또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드디어 분양권 입주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일단은 1주택자냐 아니냐에 대한 기준이
모호했었는데 이거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묶어줬던 대책의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은 대책의 안에서는 1주택자가 예를 들어 분양권을 당첨된 사람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등기가 나올 때까지는 주택 수요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다시 무주택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당첨이 된 사람이 계약을 하면 1주택자로서 또 다른 청약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막혀 있다. 이렇게까지는 사실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엔 대출에 있어서도 1주택자가 영향을 또 받네요. 네, 요거를 좀 이 사실 저도 궁금해가지고 많이 이제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네. 이거는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이게 분양권 입주권을 주택의 보유수를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이거는 이제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 아직 설명이 안 드렸는데 전세자금 대출도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 막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다주택이면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이라고 인정이 되면 다주택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요거의 구분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주택담보대출인 경우에는 이제 분양권하고 입주권을 신규로 계약을 했어요. 지금 네네. 요번에 분양 받는 게 있고 아니면 뭐 입주권을 샀다든지 할 때는 요번에 그 바뀐 규칙이 또 개정이 돼야 되잖아요. 네네. 아직 뭐 이렇게 발표만 했지 9.13 조치가 하고 나서 규칙이 개정이 되고 시행일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일반 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다든지 정비 사업의 관리 처분 계획이 일어난다든지 지역 주택 조합의 사업 계획이 승인 신청분부터 이분은 적용이 주택 된다. 소유자로 보겠다. 이런 얘기고. 지금까지 했었던 사람은 아니다. 대출에 있어서는. 네. 청약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아니네. 대책이 아직 그 시행일이 발표가 안 됐으니까. 네. 그런데 청약에 있어서는 그렇고 계약함과 동시고 대출에 있어서는 관리처분, 뭐 사업계획 승인, 네. 무슨 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네. 시행되는 것부터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 신규로 계약하는 사람들. 근데 이제 이미 분양권하고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문제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시행일 이전에 그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났든 관리처분 계획이 났든 사업계획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네. 시행 이후에는 실거래권과를 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네네. 네? 이런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로 보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전세자금 대출인 경우에는 분양권 입주권은 현재 거주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제가 네네. 갖고만 있는 거지. 그래서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 보유수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할 때는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네. 굳이 비록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을 했더라도 재개발 지역에 관리처분인가가 났더라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데는 영향이 없다. 그렇게 요약하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뭐 주택담보대출인 경우에는 뭐 분양권 입주권은 뭐 저기 소유자로 본다고 보면 되고요. 네. 전세자금 대출인 경우는 소유자로 안 보겠다. 이렇게 깔끔하게 보시면은 좀 간단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또 하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이주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요새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근처에 40%로 묶어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주 진행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외부의 업체에서 들어와서 그 뭐죠? 사채죠, 일종의 사채 형태로 해서 빌려주겠다라고 해서 총회가 통과가 돼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구역이 하나 있고, 하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니네들이 알아서 해결하라 해서 지금 이주가 잘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조합원 니들이 알아서 갖고 네. 오라 이거야? 네네. 그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은 달라. 똑같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주를 시작을 했는데 한 구역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탄력을 받고 있고, 또 한 구역은 지금 뭐 거의 산으로 가고 있는. 근데 네. 그 사채라고 하는 게 결국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이주비를 P2P. P2P로 끌고 왔어요? 응. P2P. 금리는? 18% 16%. 아니야. 아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죠. 담보대출인데 8점 몇 프로, 8%. 7점 몇 프로인가 그래요. 텐데. P2P가 빨대를 꽂네.
이게 망하란 법은 없는 거야. 통과됐어 통해에서. 근데 그것도. 그렇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정부에서 안 빌려주면 이주해야지 조합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돈 좀 없어요? 제가 그쪽 재개발 구역에다가 어떻게? 나도 지금 빚내서 사는 거 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예요? 이주비 대출 추가로 나오나요? 이게 그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주비 대출은요. 네. 아까 무주택자는 뭐 무조건 되는 거고 1주택 있는 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무주택자도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LTV가 지금 이 규제 지역 중에서 투기 지역 TOR지구 LTV 40이란 말이에요. 근데 감정 평가 금액이 그러니까 재개발 구역에 지금 물건들이 어떤 식이냐면 P가 5억 7억이에요. 그러니까 시가 10억짜리 집이 3억 평가받고 P 7억인 거야. 그럼 3억에 대해서 40%면 1억 2천 이주비야. 그렇지. 10억에 팔리는 집이 지금 대출 LTV로 따지면 실제로는 12%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그거 갖고는 안 되니까 40% 아니라 20% 더 달라. 60% 원래 한 60% 원래도 60%에다가 그걸로 이주가 안 돼서 유의자 이주비 20% 더해서 한 80% 정도 해서 그럼 38, 24 하면 2억 4천 정도 받아가지고 이주를 했던 건데 그러니까 10억 가치에 있는 집이 2억 4천 LTV 실질적으로 지금 기준은 24%지만 그 당시는 좀 더 높았겠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주가 안 되니까 전부 전세자금 대출 이런 식으로 돌려서 하다가 이번에 이제 그것도 뭐 제한이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니 제가 말 끊어 죄송해요. LTV는 뭐 네. 적다 할지라도 일단은 대출은 해줘요. 무이자. 1세대 네. 1주택 보유세대가 그 대출 기간 동에 근데 여기는 약정을 해야 돼요. 대출 기간 동안에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그 약정을 하고 아까 얘기한 같이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은 가능한데 사실 그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은 지으려면 뭐 4년 5년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적어도 이주가 1년은 걸리고요. 예. 공사하는데 적어도 3년 걸리니까 미니멈 4년이에요. 그죠? 예, 4년 이주비 돼 가지고 이제 소유권이 이전이 넘어가잖아요. 예. 그때로부터 2년 내 처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시겠죠? 네, 대충 이해가 가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바로 하면 아니 2년 내 처분하라 그러면 이거 대출 받고 기존 대출을 오케이. 2년 내 처분하라 그러면 이거 집도 안 지어놨는데 그렇지. 아파트 입주 후 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는 그렇죠. LTV를 꼴랑 40% 준다. 40%. 그 1억 2천 받자고 집을 팔겠다고 각서를 써야 돼. 아니 40% 얘기해? 추가 대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추가 대출이 아니라 대출이 안 나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아 거예요. 추가로 받을 수 있대요. 예. 아. 아니 이주비 대출을 자체를 해주겠다는 얘기죠. 예. 1주택 보유 세대가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에 그걸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때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원래는 1세대 보유 주택은 안 된다 그랬었잖아요. 오케이. 근데 아. 이제 받을 수는 있다. 오케이 이해. 대출을 받을 수는 있다. 예. LTV 40%. 적지만. 그렇군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부분이 대책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생활안정자금 대출 받아서 뭐 투자하는 거, 뭐 이거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은 이것도 좀 까탈스러워져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서를 써야 된다라는 거, 네. 그렇죠? 그렇게 추가가 됐죠.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건 뭐 해줘야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살면서 필요한 일들이니까 이런 것들도 있었고 1억 범위 내에서 한다고 얘기하고 제가 근데 궁금한 거는요. 네. 여심 심사 특별 승인? 네. 이게 뭐예요? 요거는 좀 일단 생활안전자금이 어떤 대출인가 하면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제 살다 보면은 지금 대출 다 막혀 있는데 내가 뭐 몸이 아파요. 아니면 또 아들내미 공납금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잖아요. 여기에는 여기서 정의하는 거는 의료비라든지 교육비, 또 다른 은행에 있는 대출을 상환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임차인을 내보내고 내가 들어가 살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이 용도로 생활안정자금이라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정의를 내렸고요. 네. 그러면 1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LTV DTI비를 뭐 이거는 좀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하여튼 대출 받는데 1억까지 못 받아요. 연간. 연간 1억 원이라는 얘기는 뭐 올해 지금부터 받았으면은 내년 요 시점에서는 또 1억도 받을 수 있어요. 연간 1억 원이니까. 그리고 동일 물건별
내 집이 여러 다주택자는 여러 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한 물건당 1억 원까지만 되는데 그러면 내 2억 3억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그 연간 한도와 상관없이 여신 심사 특별 승인을 받는 거예요. 아 이분이 지금 의료비 1억이 아니라 3억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뭐 진단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근거를 제시하면 여신 심사 특별위에서 저기 심사를 해서 1억 연간 한도 적용하지 않고 그 실 가격을 LTV 그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죄송한데요. 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네. 좀 전에 이주비 부분 한 네. 번만 다시 여쭤볼게요. 네, 네.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아마 의문이 가실 거라 네. 사실 전 질문이 잘 이해가 안 가요. 네. 1주택 보유 세대가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이주비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냐가 질문이었잖아요. 네. 그럼 여기 1주택 보유 세대라고 하는 게 이 재개발 하나만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질문에서 기존의 집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주 그러니까 물건이 하나 더 있는 거 이거를 2주택이지. 2주택일 때에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냐 이게인 거죠. 그러니까 이주비 그러니까 원래 살고 있는 집 있고 네. 그다음에 이주를 하는 재개발이 있는데 요 이주비에 대해서 대출을 추가 이주비를 받으려고 하면 네. 갖고 있는 이 집을 이거 입주하고 나서 이걸 2년 이내에 팔겠다라는 아, 약정을 맞습니다. 해야만 네. 추가 이주비를 주겠다 이 내용인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1주택 보유자가 재개발 재건축 이주비 추가 이 내용 말 자체가 네.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래서 1주택 갖고 있는 사람이 이주비 받은 다음에 나중에 들어가서 팔라고 내 집을 이해가 안 됐어. 아니 오케이. 그래서 예. 이렇게 까다로운 질문을 해야 예.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1주택 플러스 재개발, 1재개발인 자가 추가 이주비를 받기 위해서는 네. 이 재개발로 지어지는 새 집 이후에 네. 기존 주택은 2년 팔겠다고 약정 2년 이내에 팔겠다고 약정을 해야 추가 이주비를 준다. 그렇죠. 예, 그렇게 정리할게요. 이해했습니다. 네. 예. 자, 그 다음에 쭉 얘기 나오다가 어디로 가야 되냐? 2주택자는 일단 2주택 이상자는 규제 지역 내에서 일단 대출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었고, 그러면 2주택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거죠? 아 그거 참 여기가 이제 핵심 부분인데 사실 네. 다주택자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사실 정부에서 많이 배려를 해서 뭐 한도도 늘려주고 같은 거는 뭐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다주택자가 사실 좀 문제예요. 그러면 다주택자가 정말 대출을 그러면 전혀 못 받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2주택 이상 그 보유 세대를 다주택자라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대출이 세대에서 다주택자가 세대가 있어가지고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뭐 LTV, DTI를 뭐 10%씩 강화시키고 막 그랬는데 그런 조건 다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다주택자는 무조건 과거에 대출이 있든 없든 예? 실거주를 가든 안 가든 그다음에 기존 주택을 모두 다 처분한다. 처분하거나 이거 하겠다. 이래도 다주택자들은 대출을 안 해주겠다. 규제 비율이. 그래서 규제 지역 내에서는 LTV 비율이 빵이에요. 빵.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받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좀 한 4가지가 있는데요. 그럼 다주택자는 어떻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다주택자는 규제 지역 외에서는 주택을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아까 규제 지역이라는 게 아까 조정 지역,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이잖아요. 그거 이외에서 주택을 신규로 구입할 경우는 다주택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로도 임대사업자도 상관없고. 그다음에 담보로 제공하려는 주택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인 경우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내가 담보로 제공하려는 주택이 이미 있어요. 있는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속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LTV, DTI 규제 비율을 적용하는데 예를 들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투기적인 경우는 LTV 40%, DTI 40%고 담보 제공 주택이 규제 지역 외에서 구입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뭐 LTV 60%, DTI 50%까지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물건지 기준으로 네. 된다는 거죠. 대출이 된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주택 구입이 아까 같이 생활안정자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주택 구입이 아닌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뭐 꼭 1억 원 한도가 아니라 특별 승인을 받으면 투기적인 경우 예를 들면 40%까지 승인을 받으면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이제 잠깐만요. 저 죄송해요. 제 말을 자꾸 끊어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여쭤보는 설명 거야. 잘 못하는 거예요. 일본에 지금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인 경우에 LTV 40, DTI 40이 적용된다는 게 내가 다주택 있는 게 네. 규제 지역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 안에 집이 두 채가 있어요. 예, 예. 근데 신규로 구입하는 게 안 되죠. 예. 규제 지역 외에서 산다고 하면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안산에 가서 집을 사요. 네. 그러면 여기 LTV 40, DTI 40이 적용된다는 아니죠. 게 그거는 규제시의 외니까 밑에 거. 그러니까 60에서 예, 이게 50, 이게 예. 뭐냐면 신규 구입하는 주택에 LTV 60, DTI 50이 적용된다는 네, 네. 건가요? 예.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인데 네. 40, 50 적용된다는 그 얘기는 뭐예요? 이거는 아까 제 생활안전자금 받는다든지 원래는 신규로 구입할 때는 안 되고 네. 뭐 아까 제가 생활안전자금 받을 때 내 지역이 투기적이다. 예. 그러면 40% 이내에서는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냥 그러면 예. 근데 지금 생활 안전자금이 아니라 신규로 구입할 때 대출에 대해서 아,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출 받을 때 음. 신규로 구입하려고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신규로 구입하는 지역에 대출을 비율을 적용을 받는 거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가지고 대출을 받을 때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LTV DTI가 적용이 된다. 그치. 그러니까 나는 그 질문이 이게 담보를 그 얘기네.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2주택인데 이 2주택이 투기 지역에 있는 건데 새로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 집을 살 수도 있지만 그렇죠. 내 집 담보를 받아서 그렇죠. 그 그 집 얘기지. 대출을 살 네.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럼 1번 사례 내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저 집엔 대출을 안 받고 살래요라고 해 살 그렇지. 경우에는 네. 이때는 40% 그렇죠. 40%가 40%. 적용이 된다는 얘기고 네. 거기에 있는 걸 담보받아 사게 되면 60에서 50 정도가 되니까 그렇죠. 네. 유리한. 그럼 뭐 당연히 예. 당연한 그쪽 거 얘기예요. 근데 받아서 이제 하면 되겠네. 여기는 이 투기적이는 뭐 10억이 넘을 거고 네. 뭐 조정 지역 같은 경우는 작을 거 아니에요 금액이. 네네. 그러면 아 여기- LTV가 네, 내가 갖고 있는 집에 대한 LTV가 더 크니까 그렇죠. 예, 신규 취득은 아니니까 네. 일단 기존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40까지는 해주니까 네. 내가 갖고 있는 집 담보 살고 있는 자가가 대출이 없다 10억짜리라고 하면 4억까지 나오는 그렇죠. 거고 내가 안산에 조정지역에서- 가서 살려고 하는데 안산에 있는 집은 예를 들어 2억 5천 3억짜리야. 네. 그러면 그건 3, 6, 18에서 1억 8천밖에 그렇죠.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이거 4억 대출 일으켜가지고 그거를 일시불로 다 사도 되는 거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물건지를 기준으로 네. 네, 대출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셨죠? 이야기하면 그 얘기예요. 쉬울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에 세 번째는 네. 이제 주택이 아닌 상가 건물 오피스텔 있다면 그 물건을 담보로 해서 그 물건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활용하면 되고요. 아까 좀 얘기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임대사업자 대출 활용하면은 그러니까 이주택자라도 할 수 있다. 자, 이 방법 3번은 그러니까 지금 2주택자 이상이 이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 텍스트가 없기 때문에 이해를 그렇지. 못 하실 것 같아서 그렇죠. 다시 정리해 주면 해드리면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대출을 받을 때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2주택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상가, 건물, 오피스텔을 추가 매입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니까 그 물건 담보를 상가담보대출, 오피스텔 담보대출, 빌딩 담보대출로 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상관없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해서 임대사업자 대출을 LTV 40%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건 아까 얘기하실 때 임대사업자 대출은 투기 지역하고 투기 과열지구만 빼고 빼고 나머지만 그렇게 나머지는 된다. 다 된다. 여기 또 그러니까 복잡한 게 그냥 무주택자는 또 임대사업자가 뭐 이거는 투기 과열지구도 되는 거예요. 네. 무주택자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무주택자는- 질문은 네. 2주택자 이상이니까 네, 그러니까. 2주택자 이상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할 경우에는 뭐 말씀하신 규제 지역 지역 이외에서는 외에 살 수 있다. 네. 이제 그런 방법이 있다는 얘기네요. 자, 그다음에 또 볼까요? 전세 자금 대출에 관련된 얘기가 쭉 있었는데 일단 아까 대부분 다 이야기했던 것 같고 다주택자의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부분이 조금 바뀌었죠. 예. 그래서 네,
뭐 소득 대한 부분도 들어간 것 같고. 예, 그 지금 주택 보유수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렇죠? 그 뭐 분양권, 입주권 같은 경우는 보유수에 안 들어간다. 네, 그 대출 말씀 받을 때는. 드렸고요. 네. 이 요거는 이제 전세자금들은 깔끔하게 얘기하면 무주택자는 이 기존과 똑같아요. 그 소득과 상관없이 소득이 없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무주택자는. 네. 근데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내 주택이 하나 있어요. 네. 하나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 받을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실은 있을 수도 있죠. 뭐 같이 네. 살고 있는데 뭐 어디 뭐 남편이 뭐 그렇죠. 딴데 간다든지 막 이럴 경우에는 받은데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 해주겠다. 너희 돈 많지, 돈 많이 벌고 있잖아. 주택도 있고 이런 사람한테는 안 해주겠다는 얘기고 다주택자는 무조건 넌 집도 많은데 무슨 전세자금 대출이야. 그래서 다 막아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보증하고 도시보증주택공사가 있는데 네. 요거 소득 1억 원 이하인 경우는 도시보증 공적보증기관이 도시보증과 주택공사고요. 네. 서울보증은 사적보증기관이에요. 그래서 공적보증기관만은 이제 부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대출이 가능한데 1억 원 초과인 경우 1주택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근데 서울보증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데 뭐 풀어줄 것 같아요. 풀어줄 것 같다. 네. 자 일단은 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여전히 받을 수 있다. 그리고 1주택자인 경우에는 이제 소득 기준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 부합산 1억 원이 초과가 되면 안 된다. 그렇죠? 2주택자인 경우에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하나 봐야 될 게 대출 연장. 연장. 네. 이제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연장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또 이 기준에 적용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기존에 이제 전세자금 옛날에는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면 다주택자든 뭐하는 주택이 있든 상관없이 그렇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해줬었잖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만기가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만기가 돌아오면 이분들은 연장이 되느냐 이것이 궁금하신 거죠. 그렇죠. 예. 무주택자들은 뭐 종종 같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무주택 신경 쓸 거 없고요. 1주택자도 당초 이렇게 요건에 같이 똑같이 적용이 돼요. 내 개정 규정에서 소득은 1억 원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연장돼요. 1주택자는. 연장은 된다. 네. 1주택자는. 네. 근데 2주택자는 네. 굳이 너 연장을 하려면 네. 2년 이내에 처분하겠다. 라는 조건으로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3주택자인데 전세자금 대출 받았어요. 그러면 한 주택만 남겨놓고 두 주택을 처분해. 그러면 연장해줄게. 근데 그렇게 할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이거 누가 이거 해? 팔란 얘기네. 전세자금 대출 받지 말란 얘기. 전세자금 대출 상환하고 응. 잠깐만 상환을 하고 그렇죠. 받아 상환해야 상환하고 되는 거죠. 반전세나 월세로 돌아가겠죠. 예.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이 규제에 대해서 말이 많아. 어떤 부분에서 말이 많냐면 다주택자를 옥죄는 건 맞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다주택 적폐 막 안 좋은 의미로 얘기하지만 이 2주택이 예를 들어 강남에 뭐 10몇 억짜리 주택 2주택이면 엄청 잘 산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강남에도 다세대 주택이 있고 그렇죠. 수기 지역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역에도 뭐 주택가액 있지, 2, 3억 있지. 이내에 그런 소액 주택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두 채 갖고 있어도 다주택이고 이런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 나온 비판이 고액 전세와 이 소액 소액의 다주택자들이 과연 누가 이 어떤 이 무주택은 계속 고액 전세 있는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고 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제기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이제 제가 보니까 임대사업자를 내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집에 한 채 있고 네 채 갖고 있는데 네 개를 다 임대사업 등록을 해요. 그럼 이거는 주택 소유에 포함이 안 돼요. 안 되면 한 주택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 조건에 맞게끔 뭐 대출 조건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거예요. 임대사업자로 도망갈 수 있는 길은 예. 사실 열려 있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2년 내 처분 조건 이런 것도 사실 이제 안 좋은 지금 안 팔리고 있는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는 손실을 엄청 감내하고 팔아야 지금 올해도 수도권 집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실제로 올해 누적 상승률 보면 인천이나 이런 안산이나 이런 쪽은 마이너스거든요. 안 올랐어요. 오히려 빠졌단 말이에요. 사실 양극화가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지역에
어쩌다 잘못 물려가지고 집 여러 개 들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규제에 따른 피해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전세자금 대출은 뭐 규제 지역이다 규제 지역 아니다 적용 상관없이 다 네.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서울에 와서 서울 들어와 살면서 전세자금 대출 받아야 될 때 안산에 물려 있는 집 두 채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 못 받아서 월세 살아야 되는 그런 또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 우리 강 소장님이 명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뭐 대출을 알아보긴 알아봐야 되는데 뭐 일일이 은행을 방문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시간 여유가 있어서 은행을 방문한다 하더라도 뭐 은행별로 조건도 다 다르고 단어도 어렵고 용어도 어렵고 젠장 이해도 겁나게 안 되고 거기다가 대출 상품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자 아까 뭐 말씀 잠깐 해주셨듯이 뭐 이런 거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뭔가가 있다고 살짝 힌트 주셨는데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끝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신 우리 네. 독자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이제 사실 은행에 가가지고 대출 상담하려고 가면 보통 한 적어도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바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짜증도 나고 번호표 대기하고. 아 그렇지. 근데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뭐고 부동산 중개업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상당히 뭐 이렇게 뭐 하나 뭐 이렇게 자료 주면 네. 야 DTI DS도 나오고 나 얼마까지 대출 되고 뭐 이런 거 속신하게 하는 게 없을까? 좀 나도 바랬거든요. 사실 근데 제가 막 공부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대출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어떤 유형이냐면 첫째는 받으려면 이제 주거래은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또 가까운 은행에 가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거래하는 부동산의 중개업소에서 소개하는 상담사가 있어요. 그분들을 이제 상담사 소개를 받거나 아니면 잘 모르니까 요즘 인터넷 시대니까 인터넷에 금리 비교 사이트 맞아, 딱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용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한번 이제 인터넷 금리 비교 사이트를 좀 찾아 들어가 봤어요. 네. 그러니 금리나 이제 대출 한도에서는 다 나오는데 그 어떤 사이트 같은 거 대부분이 보면은 그러면 어떤 은행이라고 뭐 신한은행은 신한은행 뭐 국민은 국민은 이렇게 몇 프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A은행 그러면 어쩌란 얘기예요. A은행인데 그러면 어떤 은행인데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인적사항 넣어. 그러면 내가 알려줄게. 이래서 뭐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네네. 우연하게 뭐 이렇게 자꾸 공부하고 아 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이래가지고 한번 저기 들어가 본 사이트를 하나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네. 제가 좋습니다. 직접 들어가 봤고 네. 들어가서 해보니까 무슨 은행 몇 프로 이렇게 다 나오더라고요. DTI, DSR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사이트가 이제 뭐 이렇게 뭐 영어로 하면 안 되니까 핀마트라고 있어요. 핀마트. 요새 핀테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핀테크. 핀마트라는 이 사이트명인데 그쪽에 FANMART. 네. .co.kr. 네. 거기에 들어가셔 보면은 은행별로 금융사별로 이제 보험회사도 다 나와요. 그리고 보험회사까지. 대출 뭐 오. 왜냐하면은 이제 자격이 안 되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죠. 그래도 대출 금리 한도가 한눈으로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실시간으로 이게 보여요. 네네. 오. 그리고 이분이 이거 여기 갖고 있는 KCB라고 해가지고 네. 신용평가 기관이잖아요. 네네. 거기서 자료를 갖고 와요. 그래서 어. 내 정보를 갖고 오는 거죠. 그리고 각 은행별로 그 금리를 이제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딱 넣으면은 그 자료를 갖고 DTI, DSR 뭐 이런 것도 다 나오고 내가 어느 은행이 지금 싸고 놀란 게 다른 사이트는 A은행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네. 신한은행 이렇게 다 나와 구체적으로.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를 들어가 보면은 제가 하시는 방법을 보면은 일단 개인인 경우는 이제 회원을 일단 가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인 경우는 부동산 중개업소 회원을 가입을 해요. 일단 가입하면 이제 가입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이제 내가 정말 자기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 받은 거 한번 해보세요. 네. 금리 넣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구입하는 물건지 등록하고 당신 소득 얼마 기본적으로
넣을 게 항목이 많지는 않아요. 그걸 넣으면 어차피 KCB에서 딱 오는 거기 때문에 딱 해서 엔터 딱 치면은 은행별로 다 나와요. 아 대단하네요. 그렇게 이게 제대로 된 금리 비교 사이트네요. 네. 이런데 뭐 국토부에서 예전에 그 금리 비교 그 어디죠? 국토부가 아니지. 그 어디더라? 하여튼 금리 비교 사이트를 정부 차원에서 뭐 만든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걔들은 말만 하고 여기서 이런 좋은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해 주니까 도움이 될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저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네. 하나는 중도 상환 수수료에 관련된 부분들도 여기서 언급이 되나요? 거기는 그런 건 안 나오죠. 그런 건 안 나오고 예. 대출 실행시킬 때만.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들어가서 이제 신용 정보 넣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불이익 같은 건 없나요? 원래 신용 정보 조회 자체가 네. 아무리 10번 20번 해도 네네. 그 신용 조회를 많이 한다고 해서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떨어지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은 있어요. 한꺼번에 이제 외국으로 튈 사람, 뭐 이쪽 전화 저쪽 전화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신용 등급이 떨어지지는 않는데 요줄이 떠가지고 이 사람들은 심사를 더 깐깐히 해요. 그 등급 자체가 모델인데, 뭐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아요. 블랙리스트로 올라간다. 그냥 더 꼼꼼히 보는 거죠, 촘촘히. 그렇군요. 일단은 핀마트 저도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가서 금리 비교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우리 집 대출로 추가 대출이 되는지도 좀 알아보고 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9.13 대책 나오고 추석 지나면서 부동산 시장은 잠시 소강 상태로 접어든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똘똘한 한 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시장의 문의들을 좀 다니고 있는 것도 현재 추세입니다. 이게 어떻게 향방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어찌됐든 지금까지 부동산을 계약하셨던 분들 또는 실수요자 차원에서 이주를 하셔야 되는 분들, 이전을 하셔야 되는 분들, 결혼하셔야 되는 분들, 기타 다양한 분들이 실제 이 세상에 같이 존재를 하고 있죠. 이분들이 이번 대책에 의해서 피해자가 되시지 않도록 저희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 대출을 꼼꼼하게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오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몇 개의 방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원래 이런 방송이 네. 뭐 전문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라 내가 궁금했던 부분 몇 개 알면 한 시간 그럼요. 그럼요. 예. 그게 포인트죠. 예. 네. 뭐 이거 사실 방송이니까 쉽게 아는 거지. 이거 안 그러면 또 맨땅에 찾아서 공부하려면 머리 오, 아프지. 그러니까. 자, 그래서 효율적인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선생님 오랜만에 또 나오셔서 해주셨는데. 하여튼 자꾸 바뀌면 자주 했는데 자꾸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바뀌니까 행정 낭비도 있고 이 관련되는 부서들 맨날 야근하고 예. 그 고객들 혼동되고 그래서 맨 처음에 안 될 때 잘 만들어야 돼요. 제가 예언할게요. 또 네. 바뀝니다. 제가 이거 내용이 지금 사실 방송 보신 분들이 굉장히 뭐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그래서 되게 불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이 자료를 갖고서 방송을 했는데요. 이 자료 전문을 조금 공개해도 좋냐라고 여쭤봤고요. 오케이 하셨기 때문에 제 유튜브에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자료는 다운받을 수 있는 파일을 전에 받아서 블로그나 카페 등에다가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을 테니까요. 일단 이 내용이 또 바뀌게 되면 또 그때 가서 바뀐 걸 업데이트 하셔야겠지만 현 시점 기준으로는 이 내용으로 해서 참고하셔서 보실 수 있게끔 올려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번 주에 준비한 수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졌으니까 환절기에 건강 관리 잘하시고 저희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